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자들이 오늘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통합당은 선거를 이끈 황교안, 김종인 투톱 없이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100% 지급하자며 야당이 협조를 구했는데요. 20대 국회 마무리는 일하는 국회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4.15 화제의 당선인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여야 중량감 있는 당선자 잇따라 만나보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예고해드리대로 4.15 총선 당선자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분의 당선을 두고 언론에서 경남에서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당선 인사 드리라고 지금 뭐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정말 박빙이었어요. 그죠? 예, 제가 뭐 공직선거만 11번 정도 치렀는데요. 네. 이번처럼 접전을 이뤘던 것은 처음이고요. 네. 사실 뭐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또 값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일할 기회를 주신 양산 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죠. 네, 원래 김포갑에서 재선을 노리셨는데 지금 당의 요청으로 경남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가고나 또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2010년 만 10년 만에 다시 경남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일단 도민께 보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저를 따뜻하게 또 8년 전에 경남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신 양산 시민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 부산, 경남, 울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울경 강력지방정부를 다 우리 당 소속 지도지사들이 맡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경남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지도지사님들 하고 계시고 그 정치적 뒷받침을 좀 여당 국회의원들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으로 왔는데 이번 선거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경남, 울산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이쪽 선대위원장 맡으셨는데 사실상 통합당이 뭐 압승을 했다 이 지역에서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지역 사실은 수도권하고 호남에서 네네. 우리 당 지지율이 많이 이렇게 많이 지지를 보내주시니까 역으로 사실 이제 우리 영남의 보수가 이렇게 좀 많이 결집을 해서 네. 막판 선거가 많이 어렵고요. 저는 이제 경남, 울산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사실은 이제 울산 한석, 경남 세석이거든요. 20대 국회에서. 네. 그런데 그 방어밖에 못했습니다. 사실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했는데 사실 좀 내석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역량 부족이고 막판에 또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뭐 목표치보다 조금 못 미쳐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2년 후에 대선을 앞둔 민주당 측에서는 또 이 경남 지역에 또 지난번 지방선거라든지 그 전에 이제 16대 선거라든지 죄송합니다. 2016년 20대 선거라든지 그때 결과만큼을 조금 바라지 않을까. 앞으로 좀 이게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동서가 더 이렇게 좀 더 장벽이 쌓인 것처럼 지역주의, 신지역주의가 약간 부활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강원으로부터 대구, 경북, 영남권 전체가 빨간 당으로 쭉 이렇게 일색이 되고 부산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6석인데 3석으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좀 오히려 양극화된 측면들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우리 또 전통적 제조업인 우리 부산, 경남, 울산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우리가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지역에서 당선이 되셨으니까 자, 그럼 뭐 당내 뭐 대선 경선에 또 참여를 하시고 다시 한번 대권 주자로 나서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크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대권 자리를 보고 양산에 온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부울경 메가시티를 성공시키는 일이 중요해서 그 일에 좀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요구하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제가 갔거든요. 그 길을. 네네. 그런데 제가 2012년에 경험을 해보니까 준비되지 않는 대선이 주변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후보 본인도 힘들지만. 그래서 우선은
우리 사회 여전히 양극화가 가장 큰 좀 해소해야 될 거고, 또 제가 늘 지방자치분권 활동을 해서 그랬는지 지역이 많이 좀 지방이 소외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어쨌든 양극화 해소하는데 좀 국회에서 역할, 그리고 또 지역이 소멸되고 있는 이런 위험들이 있어서 균형 발전이랄까 지방분권 이런 쪽이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인데, 또 21대 국회는 저희들이 좀 180석 이렇게 좀 여당이 돼서 그런 문제는 야당하고 잘 대비를 해서 좀 바르게 좀 입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역 일에 주력을 하고, 그렇지만 또 시대가 요구를 하면 또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는데요. 네. 예. 지금 180석 정말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언론을 뉴스를 보니까 우리 당선인께서는 총선 결과에 오만해지면은 경고할 수 있다는 민심의 경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이해찬 예. 대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린민주당의 아픔을 기억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2004년에 152석이라는 압도적 탄핵 이후에 당선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정말 당이 좀 무책임하게 막 대응을 해서 민심을 잃어서 저희들이 2017년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잘 안 되는 게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야당 탓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야당 탓도 할 수 없게 됐죠. 책임감이 더 막중해져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더 겸손하고 유능하게 집권 여당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 핑계를 대기가 어려졌단 말씀이신데, 21대 국회 앞으로는 시작하면요. 그렇죠. 네. 그럼 예. 21대 국회 시작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거다 하면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지방정부들이 제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이번 코로나19도 지방정부들이 굉장히 대응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보건당국, 의료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잘 하시지만 실제 지방정부들이 굉장히 역할 분담을 해서 잘하고, 또 지방정부끼리 협력이 많이 강화되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 보면 지방정부의 재량이라든지 이런 게 참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역사가 한 25년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에 이렇게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협력개입법도 좀 통과했으면 좋겠고, 네네.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들이 좀 통과돼서 국가 사무들이 오히려 지방 사무로 이관되는 게 지역 주민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입법들을 저는 좀 책임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방정부 행정가다우신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현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여당에서 지금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을 심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야당도 빨리 좀 참여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런지, 왜냐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약간 좀 저어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이제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경제수장이라서 또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무겁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일본도 제가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전 국민들에게 10만 엔 재난기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한교안 대표가 이제 사퇴 입장을 밝혔다고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심재철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에서 좀 재난기금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총선 민의를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야당 설득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양산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통합당이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서 비대위 구성 방법 그리고 시기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당의 최고위원이자 또 부산 4구 을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조경태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아직 잠겨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예, 많이들 잠기셨더라고요.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네. 자, 일단 당선은 굉장히 기쁘실 것 같은데 당이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녹록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기쁨을 마음대로 표출을 못 하시는 통합당 의원들께서 당선인들께서 많으세요. 오늘 아침 비공개 최고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 당이 지금 거의 참패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기안 대표 역시도 낙선하고 거의 뭐 지도부가 거의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보자, 수습해보자 그런 취지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는데 진짜로 그런지 그리고 우리 조경태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 응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맡아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군요. 네네네. 자, 이제 뭐 비대위 꾸리게 되고 그리고 전당대회도 뭐 시급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봅니다만 17대부터 지금 계속 당선이 되셨어요. 벌써 5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진짜 중량감이 있으신 건데 뭐 이 정도 되면은 당대표 도전은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굳이 기회가 주어지고 또 당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구가 있다면 굳이 피할 생각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의지는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공부하는 자세,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처음 마음처럼 그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제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조경태 당선인께서는 비대위보다는 조기 전당대회가 이제 좀 더 먼저 돼야 되지 않냐, 좀 그쪽이 좀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셨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20대 국회 때도 보면은 그 총선 패배의 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을 정상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4년 전이지요. 그래서 비대위의 그 기간이 저는 쭉 늘어져서 길어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속도감 있게 비상적으로 저는 움직이는 것이 저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어대로. 그 비상적인 것이 길어진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 21대 당선자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해서 혁신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을 좀 더 개혁하고 혁신시키는 그런 정상화된 그런 미래통합당 정당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비대위 기간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동안에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은 썼지만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가 혁신 전당대회로 해서 그동안에 총선에 대한 패배에 대한 원인도 분석하고 또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아픔을 딛고 또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듭 태어나는 황골탈퇴하는 그런 그 전당대회가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지도부와 또 새로운 통합당 좀 더 넓게는 이제 보수에 이번에 굉장히 참패를 했기 때문에요. 이 보수의 새로운 길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보수가 나아가야 된다 뭐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좀 보수 진보라는 표현이 네네. 아직까지 좀 어색하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 진보의 길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세력, 정치 세력을 또 좌파 이런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미래통합당은 우파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는 다음 정치 세력, 저는 이게 좀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정당이든 저는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좀 펼쳐 나가야 된다. 말씀 주신 굳이 뭐 보수의 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의 길은 사실은 좀 더 겸손하고 겸한 자세로 국민들께 다가서는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대 국회에 미래통합당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국민들의 인식에는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반대만 하는 그런 정당, 투쟁만 하는 정당의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또 못하는 것은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면은 국민들이 저희 당을 더 좀 좋아하지 않을까,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이념적 편가르기보다 이제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좀 더 겸허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야당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승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도 연대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승민 의원은 이미 우리 당에 들어와 계시고요. 안철수 의원도 의원 대표죠. 국민의당 대표께서도 함께 뜻을 모을 수만 있다면 저는 함께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이 뭐 의석수로 보면 절대 약세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 좀 통합해서 함께 국민들께 정부 여당이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그 정책 대안을 또 제시하고 또 좋은 정책과 법안을 통해서 국민들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난다면은 야당에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이시지만 원외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뭔가 좀 큰 역할을 원외이지만 뭐 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뭐 같이 잘 의논해가면서 네네. 비록 원외에 계시지만 같은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나아간다면 국민들께서 더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5월 3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당 측에서 야당이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통합당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뭐 지금 좀 정신이 없으실 거라고는 제가 생각은 듭니다만. 저는 네. 뭐 초기부터 네. 그 재난 지원금입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한 사람당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네. 지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 재난을 입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을 입은 국민들한테는 저는 한 70에서 80만 원 수준의 그 재난 지원금을 저는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네네. 그럼 왜 미국은 150만 원인데 우리는 80만 원이냐 했을 때 1인당 GDP의 수준이 우리나라가 한 2배, 2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과 미국의 경제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한 80만 원 정도 수준은 저는 그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고소득자, 그래서 연봉 1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아왔던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분들, 뭐 이런 분들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재난을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타격을 입으신 분들, 자영업자라든지 뭐 소상공인 뭐 이런 분들은 물론 다 지급을 해드리고 대신 고소득자나 그리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계시는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은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의견이 또 틀릴 수도 있지만 네네. 이게 재난 기본 소득이잖아요. 네네. 재난을 입은 그래서 그 우리가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은 재난을 입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저는 모든 국민에게 저는 지급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4하구 을 미래통합당 조경태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저희가 김두관 그리고 조경태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물어봤는데요. 자, 여당에서 지금 이 추경 처리하자라고 하고 있고 야당이 협조를 원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 향해서 빨리 만나자, 추경 논의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총선에서 확인된 게 민심이 일 좀 열심히 잘해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잘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2차 추경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니까 빨리 일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통합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한데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일단 지금 통합당은 지도부랑 원내지도부가 거의 다 낙선을 해서 그렇죠. 거의 지도부 붕괴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일단 오늘 그래도 다행히 20일에 추경안 정부 시정연설을 듣겠다 이렇게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이거 시정연설 날짜도 좀 잡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20일에 아마도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연설을 듣겠다라고 요 정도 합의는 됐고 다만 예결특위를 언제부터 가동할지 언제 이제 심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통합당은 이번에 지금 다 지도부 붕괴 상태긴 네네. 하지만 예결특별위원장은 김재원 의원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표정이 별로 안 좋던데 보니까. 네, 좋겠습니까? 그런가요? 예. 몇 번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네. 추경은 뭐 언제 처리할 거냐 이렇게 네. 물어봤을 때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정부 여당 하자는 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일단 민주당 주장은 정부가 이제 소득하의 70%를 기준으로 7조 6천억 원을 짜왔는데 이거를 13조 원까지 늘려서 전 국민에게 주겠다 네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빚 없는 추경안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이거 다 눈속임이지 결국은 다 빚이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이라서 다음 주부터 이제 심사를 해봐야 좀 가닥이 나올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청와대하고 특히 그 홍남기 부총리는 아직도 조금 반대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뭐 네. 여러분 나온 입장은 없죠. 새로. 뭐 반대하는 입장이죠. 홍남기 네.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 않는다. 네. 아울러 호주, 캐나다 같이 유사한 지급 국가도 전 가구, 전 국민에 대해 지원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계속 부정적인 입장이죠. 근데 청와대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여야 논의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정세균 총리는 저번에 전해드렸지만 다 주고 지금은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니까 다 주고 빨리 주고 나중에 고소득자는 세금 같은 걸로 환수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갈리긴 하는데 관료들은 안 된다. 네. 곳간이 너무 빈다 이런 거고요. 청와대나 정세균 총리 뭐 정치인 출신이니까요. 약간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총선 전에 100% 지급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야가 같이 했죠. 네. 황교안 대표는 1인당 50만 원 얘기했습니다. 원이었고, 네. 저는 전 가구 가슴이 100만 원이었고. 떨렸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좋아서? 예. 그래서 누구 찍었어요?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여야가 빨리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약속을 지켜야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총선 예. 전에 다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총선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이걸 누구는 주고 안 준다라고 하면 이게 총선용이었냐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통합당이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다라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심 섞인 이걸 바라는 그냥 정말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기왕이면 통합당의 안으로. 그렇죠. 아예 뭐 그게 아니고 통합당이 이런 문제들 아까 추경 얘기했지만 네. 추경 심사 얘기했지만 좀 꼼꼼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 좋겠지만 국민들이 빨리 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추경뿐만이 아니라 저는 민생 법안들 아직 20대 국회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 29일까지 남아 있어요. 그 안에라도 국회를 열어가지고 좀 선제적으로는 뭐 일 처리하는 모습들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박정호 기자의 개인적인 편이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조경태 최고위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 열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어요. 뭐 김종인 대표 사실은 선대위원장이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네. 어떤 의미냐면은 이 다음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그 관리형 몇 주 또는 한 달, 두 달 정도의 그 잠시 당을 맡는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 원래 최고위에서 이제 추대 형식으로 김종인 위원장한테 비대위원장을 맡겨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권 비대위원장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당을 재건하는 건지 전당대회 전까지만 관리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의견이 모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관리형이 아니고 정권 비대위원장으로 가려면 당내에서 좀 의미 있는 의견 수렴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총선 당일날 황교안 대표가 물러났죠. 네. 그랬으면 사실 다음날 나머지 최고위원도 모두 총사퇴가 맞는데 총사퇴가 안 나왔고 지금 약간 좀 식물 최고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합니다. 당선이 안 돼서 곧 네. 떠날 분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죠. 조경태 최고위원 외에는 모두가 그렇죠. 낙선했거나 네. 모두가 심재철 컷오프입니다. 의원도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지도부가 다 같이 사퇴하는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게 아니고 황교안 대표만 사퇴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분위기?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홍준표 전 대표 뭐 당 대표는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대선 주자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뭐 황교안 전 대표가 물러났고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그 밖에 또 무소속으로 뛰었던 통합당 전 의원들 모두 사실 복귀가 되는 거겠죠? 네, 뭐 황 전 대표는 영구 복당이 불어다. 복당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사퇴했기 때문에요. 복당이 안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권성동 의원은 이미 어제 복당 신청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도 복당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윤상현 의원은 당장 복당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민 후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묻고 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 복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손 기자는? 일단 이제 총선 기간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복당하고 바로 원내대표에 도전한다. 이게 아예 총선에서 강릉 시민들한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지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선거를 치른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물어봐야 된다. 며칠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20대 국회 때도 네. 무소속으로 그때도 나갔다가 그랬어요. 복당했잖아요. 좀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닐까. 누가요? 윤상현 의원이 네. 조금 이게 계속해서 무소속 나와서 복당하고 무소속 나와서 복당하는 게 좀 미안해하는 감정이 그래요? 있는 게 기분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안했으면 저 탈당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가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분 나빠서 약간 네, 좀 조금. 뜸을 들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는데. 네,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석이 아쉽죠. 그렇죠. 한석이 아쉽죠. 통합당 103석하고 107석은 차이가 크죠. 네. 자, 유승민 의원이 한마디를 했어요. SNS에다가 보수의 품격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지위에서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무관이라고 하죠. 네. 아무런 당직이 없이 이제 수도권 후보들의 선거를 도왔고 그런데 어찌됐든 참패의 결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수의
어떤 품격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보수 재건에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등판하느냐는 아직 이제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 자리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1년 8개월 전에는 당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대권과 당권이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맡고 있으면 나는 이제 대선 후보의 길만 가겠다 이런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과정, 그래서 이 이제 차기 잠룡군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나머지들도 이분들의 추후 행보와 그다음에 당에서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를지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끼리의 경쟁이나 이 정치보다 당 내 정치가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돌아가는 맞습니다. 게 해서 이런 또 묘수가 있구나. 막 이런 홍준표 생각도 대표는 했었고.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해주길 바랄 거예요. 그러겠죠. 대선 후보 선출 때까지. 그렇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킹메이커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40대 젊은 보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 일단 홍준표 대표님은 킹 메이킹할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킹으로 메이드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킹을 메이크할 대상 사람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하고 합당을 곧바로 하지는 않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원래 당초 계획은 이 더불어시민당에 있던 의원들이 거기 그 소수 정당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당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고 또 나머지 의원들도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은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해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게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 그 행보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지 그걸 보고 우리도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달려있는 거죠. 미래한국당은 어떤? 그러니까 원래는 총선 후에 바로 이제 민주당이랑 의석수 경쟁을 했을 때 원내 1당이 되기 위해서 바로 합당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이 예상 외로 너무 크게 참패를 당해서 합쳐도 이 두 당의 그러니까 통합당의 지역구 의석수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더해도 민주당이 혼자 지역구에서 얻은 163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럴 바에는 어차피 1당이 못 될 거면은 차라리 한 명을 더 지금 19석이니까 미래한국당에 한 명이나 두 명의 현역 의원을 더 보내서 교섭단체를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원래 미래한국당이랑 미래통합당이 이럴 수 있다는 거는 총선 전부터 조금 예상이 됐었는데 이에 맞서서 오늘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도 이런 거는 우리도 보고 있지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오늘 고위 지도부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세 명을 보내요 그러면?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3명 보내야죠. 정말 기형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참나. 한 몸인데 표를 2개씩 가진 그러면 원내교섭단체 4개가 운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7월에 출범하는 공수처장의 국회 추천목 이런 것 갖고도 굉장히 기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머리들 좋아요. 그 좋은 머리들을 국민들 위해서 쓰면 정말 좋을 텐데. 그리고 진짜? 이게 못 합치는 이유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든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180명 국회의원이 의총할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래본 적이 없어. 이런 적은 처음이야. 뭐 이런 건가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 몫이 2명이거든요. 여당 2명, 야당 2명인데 이 후보 추천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 2명 중에 1명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당 입장에. 그래서 교섭단체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또 뭐 그것도 있죠. 그 상임위 배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교섭단체 얘기 나오니까 이것도 말씀드리면 열린 민주당 그 지지자 중에서 김진애 그러니까 이번에 1번은 당선된 김진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김진애 후보가 사퇴하게 되면 당선되셨는데 그렇습니다. 김희경 후보가 4번인데 위에 올라가서 당선될 수 있다. 1번 사퇴하면 4번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부 열성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 좀 하고 김진애 있습니다. 당선인이 서운하지. 그러니까 순번들 김진애 정해서 후보 당선인은 18대 때 국회 때 비례대표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도시 뭐 건축 전문가니까 그거보다 김의겸 후보가 당선되면 언론 개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진짜 근데? 열성 지지자들이 열성 그런 지지자들이. 얘기를 네, SNS에 그런 얘기 좀 열성, 하고 네. 있습니다. 김진애 당선인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그럼요. 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제가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야기가 뭐 일부에서 있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벌써요? 네, 벌써 다 됐어요. 아쉽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가 그 조주빈 이야기, 엠번방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 했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네, 오늘은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경기 광명갑에서 승리한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전화로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들 네,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4.15 총선 여론조사는 얼마나 적중했는지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